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큰 군사적 위협이자 안보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안보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는 러우 전쟁 참전 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 러우 전쟁 이전보다 훨씬 달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최근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여전히 평양, 개성, 원산 이남 축선에 주력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전력 배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의 그 판단과 최신 정보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북한 그 군사 현재 편제에 따라서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다른 용어로 전연지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북한의 4개 군단이 이 휴전선 일대, 즉 북한식 전연지대에 포진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 형태는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개의 군단, 즉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 4개의 군단이 이 휴전선 접촉 지역에 포진해 있는 기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 러우 전쟁을 북한이 실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면서 실전을 익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부대를 운용하는 그런 편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닐지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희가 직접 만났었던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장교에 따르면 북한군이 탐색조, 유인조, 대응조 기본적으로는 큰 3개 조로 나눠서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북한군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 당했다. 그리고 당한 병사들을 구초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드론으로 사격과 난사를 가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의 제2, 제3의 드론들이 공격을 하면서 많은 북한군들을 살상을 했다. 그러나 북한군들이 항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그 고위 정보장교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북한군 포로가 생포되기 전이었는데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전선에서 쓰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공개된 동영상들로 북한군으로 보이는, 즉 나중에 북한군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북한군을 공격하는 동영상들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북한군의 대응은 매우 드론에 대한 대응은 어설펐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이 분석했던 것은 북한군이 그런 드론 전쟁을 체험을 하면서 3개의 조로 크게 나눠서 탐색 유인 대응조로 나눠서 하면서 드론전에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온몸으로 드론 전쟁의 실상을 체험한 북한군의 등장이라는 것은 물론 한반도는 긴장과 화해의 냉혹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화해를 추진을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만 군사적으로 매우 긴박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 또한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대치 상태에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충돌이 대규모로 확산될 것을 막는 것에 우선점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북한군의 변화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한국군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북한군의 편제 변화 또는 접촉 지역에서의 북한군의 움직임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현대전의 드론 전쟁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북한군이 그것을 현재 북한 군사교리의 변화를 위해서 적응,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다,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북한군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훈련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통합작전 능력을 어느 정도 개발시키느냐,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장기 전쟁 수용 능력을 어느 정도 개발시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돼야지만 북한군의 군사적인 능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냉정하게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참전을 해서 드론 전쟁의 실상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북한군의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종합적인 북한의 군사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가는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전방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지만 식량난, 전력난, 인구 감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에게 장기 전쟁 수용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전의 수행 능력, 장기전의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군사 역량 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국가적인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대칭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핵이라든가 미사일, 그 다음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그리고 여기에 위성 시스템 같은 것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북한이 사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 대응 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의도에 선의를 갖고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큰 참화로 대부분 이어졌었죠.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를 하거나 그런 방식의 대응 논리는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제대군인 주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 경제 문제가 군 전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북한은 공식적으로 117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죠. 물론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10년 안팎의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긴 복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제대군인들이, 보통 제대군인들은 대학을 갈 때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직장으로 진출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북한의 산업 역량은 이런 제대군인들을 흡수 소화할 만한 그런 역량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대군인들이 넘쳐나게 되면 사회 불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보다는 장마당 경제 시스템이 북한의 민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마당 경제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지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군인들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장마당에 있는 달러 환율이 매우 치솟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몇 년 전까지 안정화되어 있었던 어떤 기름값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폭등을 한 상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물자,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주변국들로 친북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경제가 러우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많이 좋아졌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라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포착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는 건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상황은 저 역시 북한을 10여 차례 방북해서 현장 취재를 한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나라의 저널리스트는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통일의 어떤 단초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긴장과 화해에 정말 냉혹한 이중적인 속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체제가 정확히 내부적으로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상당한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급 규모의 엄청난 병력이 파견됐고 그리고 서방에서는 3분의 1의 사상자, 즉 전사자와 전투 불능의 부상자,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중상을 입은 그런 부상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최대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사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귀환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들을 어떻게 위무하고 또 대우하고 처우하느냐에 따라서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어떤 심리적인 영향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파악하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예단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도 개선시키고 또 군사적 대치도 완화해야 되고 또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 시스템에 대비해야 되는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상황에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데요. 군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을 해서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2월 28일 날 침공이 있었고 지금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 전쟁도 마치 우크라이나 임팩트 또 커다란 나비 효과처럼 북한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은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임팩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위협은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다라기보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적인 특히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위협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동맹이 복원이 됐었죠. 지난 1990년대에 폐기됐던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이 된 겁니다. 바로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군사동맹이 복원이 된 거죠. 그리고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에만 발동되는 조항이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까요?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독일은 폴란드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 공격 차원에서 폴란드를 공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폴란드 군복으로 갈아입은 독일군 특수부대가 독일군을 공격하는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공격과 전쟁의 빌미를 준 거죠. 따라서 자동 개입 조항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러시아의 설명은 대한민국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언제든 상대편이 공격을 먼저 받았다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선전함으로써 일어났다는 이해가 차고 넘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큰 군사적 위협이자 안보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안보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저널리스트로 볼 때 지금 현재 이런 위협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또는 지정학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요인에 의한 위협이 훨씬 더 우리에게 눈앞에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북한이 참전하고 또 그 참전의 대가로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과 달리 서쪽에서 거대한 군사방벽, 철회장막이 세워졌다라는 말씀 앞서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부터 조지아, 카프카스 산맥에 이르는 서쪽 변방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면서
러시아가 동쪽과 중국, 중앙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쪽에는 이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을래야 할 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는 중립국가였던 핀란드와 상당히 많은 경제적 교류를 했습니다. 한 해에 핀란드에 360만 명의 러시아 관광객들이 들고 나갈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가 돈독했죠. 유럽의 관광객의 대부분은 러시아 관광객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이후로 다 국경을 받고 러시아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제한적인 공용 비자만 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를 표방했을 때도 아시아보다는 유럽을 더 중시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눈을 돌리고 진출할 수 있는 곳은 동방과 남쪽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이 군사적인 압박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지금 대한민국이 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을 했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한테 어떤 경제적인 선물 보따리를 줄 것이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어떤 것을 갖고 갔느냐, 이런 얘기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죠.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 보기에는, 단순히 대미 메시지의 전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를 내세우고 있죠. 러시아를 대신해서 자기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미국의 맞상대인 강대국이다,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을 정도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중국을 방문했죠. 그런데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G2 국가의 또 다른 축의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방북을 하면서 원하고자 하는, 뭔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오는 북한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북한에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두 국가의 한 축이? 여기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반드시 중국으로선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을 치르면서 협력하고 또 경쟁하고 또 심지어 군사적인 대치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에 개입할 것인가? 유사시에. 이런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으로서는 패권 경쟁에서의 마지막 단계, 군사적인 미국과의 대치와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서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겠죠. 푸틴을 만났고 지금 김정은을 만나러 갑니다. 그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어떤 전략적인 포석과 도를 놓을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중국은 해군 전력 강화에 전념을 하고 있고, 제가 조지아로부터 카스캅 산맥 국가들로부터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유심히 봤던 건 바다와 해협입니다.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흑해 함대가 어떻게 됐는지, 발트해에서, 북해에서 또는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함대는 어떻게 봤는지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 왔고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 지금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례적인 사건들을 일회성 요인으로 본다라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매우 협의하고 좁은 판단과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군력 강화와 또는 동해로의 진출, 그 다음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인지, 특히 대만 해협을 염두에 둔
중국의 전략적 보석은 무엇이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북중 협력 과정은 무엇이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과의 경쟁과 견제, 그리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대결할 것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결할지, 이런 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북한을 방북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북한은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복잡합니다. 꼭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종속에 휘둘린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병력의 북한군이 파병이 돼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파병에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는 러우 전쟁 참전 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 러시아가 북한을 바라보는 눈,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은 러우 전쟁 이전보다 훨씬 달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올바른 남북관계 전략 수립과 외교안보 전략,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수립이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